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에 대해 다룬 한 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김용규 선생님의 철학 카페에서 문학 읽기, 출판사는 웅진 지식하우스입니다. 사실 이 책은 출간된 지 꽤 되었지요. 그리고 문학과 철학을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김용규 선생님의 팬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과 튜빙겐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전공한 저자는 지식소설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선보이기도 했죠. 문학의 철학자의 사유와 철학적 해석을 담아내고 있는 이 책은 사실 어린 왕자뿐만 아니라 괴테의 파우스트에서 이청준의 당신들의 천국까지 무려 13편에 이르는 세기의 문학을 철학의 눈으로 읽어낸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학과 문학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삶을 철학하게 하는 독특한 철학 교양서이지요. 철학이란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하신 분들도 이 책은 그런 걱정 없이 읽어내려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세기의 문학 13편 속에서 주옥 같은 철학적 담론을 자연스럽게 꺼내어 함께 소통하고 고전을 읽는 새로운 시각과 폭넓은 삶의 이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자는 풍부한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음악이나 미술 이야기, 또 때론 커피숍 창가에서 바라보는 전경을 이야기하며 철학과 문학의 만남, 그 어우러짐을 멋지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어린 왕자의 한 구절이지요.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과연 어떤 만남을 마주치고 있을까요? 저자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만남이라는 키워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린 왕자에서 만남은 길들이기라는 말로 표현되지요. 저자는 이를 통해 만남의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나 너 관계 맺기라는 개념을 자연스레 풀어냅니다. 관계의 미학이지요. 우리는 만나지만 우리가 만났을까라는 저자의 물음은 진정한 만남이 갖는 무게와 의미에 대해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럼 어린 왕자에 대한 흥미로운 철학적 해석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만남이 갖는 의미를 되짚어보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만남의 의미. 우리는 만나지만 우리가 만났을까? 별을 사랑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별을 바라보다 잠이 들었죠. 별들에 대해 공부도 했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자신이 사랑하는 별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밝은지 또 얼마나 오래전에 태어났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별을 사랑하면 할수록 또 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자신은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생각되었습니다. 소녀는 꿈속에서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오, 아름답다. 그러자 별이 대답했습니다. 난 네가 아름다워. 소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난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난 너처럼 크지도 않고 너처럼 빛을 내지도 못하고 난 너처럼 오래 살지도 못하는걸. 난 정말 아무 쓸모도 없어. 소녀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별이 깜빡이며 말했죠. 하지만 네가 내 크기를 알기 전에는 난 내가 얼마나 큰지를 몰랐어. 네가 내 나이를 알기 전에는 난 내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도 몰랐지. 네가 내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기 전에는 난 내 모습이 어떤지도 몰랐어.
더구나 네가 내게 말을 걸기 전에는 난 말도 할 줄 몰랐단다. 그래서 만일 네가 없다면 난 다시 내 크기를 모르게 될 거야. 내 나이도 잊게 되겠지. 내 모습도 볼 수 없을 거야. 난 다시 벙어리가 된단다. 넌 내 거울이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친구지. 넌 이 넓은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란 말이야. 아, 정말 아름다운 꿈이다. 꿈에서 깨어난 소녀는 감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내 알게 되었죠.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을 아름답게 생각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소녀는 자라서 비행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주간 비행보다 위험한 야간 비행을 더 좋아했지요. 되도록 자기가 좋아하는 별 가까이에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행 중 별과 나눈 이야기들을 책으로 썼습니다. 남방 우편기가 첫 작품이지요. 앙드레지드가 격찬한 야간 비행으로는 페미나상도 받았습니다. 인간의 대지, 전투조종사도 썼지요. 그의 작품들이 추구하는 진정한 삶이란 우주에 떨어진 개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과 그리고 자연과 서로 관계를 갖는 삶이지요. 그는 고립된 개인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은 상호관계로 맺어진 매듭이요 거미줄이며 그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종사는 비행기 사고로 사막에 내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다시 어렸을 때 꾸었던 꿈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았죠. 인간은 자신을 인간으로 알아주는 상대 앞에서만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그런 상대가 없는 곳에서는 자신마저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따라서 그런 상대와의 만남만이 진정한 만남이라는 것을, 그렇지 않은 만남은 아예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외로운 것은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만남이 없어서라는 것을, 만남이 없는 모든 장소가 곧 사막이라는 것을, 사막은 도시에도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왕자를 썼습니다. 도시는 오늘도 사람들로 가득 차 부산하고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도 사막 같죠. 우리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납니다. 그 가운데는 동료도 친구도 가족도 있죠. 그런데도 외롭습니다. 그래서 이내 묻게 되지요. 우리는 만나지만 우리가 만났을까? 어린 왕자를 보시지요. 생텍쥐페리가 1943년 발표한 어린 왕자는 어느 조종사의 독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어렸을 때 코끼리를 삼킨 거대한 보아뱀을 그려 어른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었답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그 그림을 보아뱀으로 보지 않고 모자로만 보았죠. 그래서 그는 화가의 꿈을 포기하고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어른이 된 다음에도 그는 가끔 그 그림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지만 결과는 항상 실망스러웠죠. 조종사는 어른들을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직 숫자만을 좋아한다고 말하죠. 예를 들어 어른들은 창가에는 제라늄 꽃이 자라고 지붕에는 비둘기들이 있는 장밋빛 벽돌로 지은 집을 보았다고 하면 그 집을 전혀 상상해내지 못하지만 2만 달러나 나가는 집을 보았다고 하면 곧바로 야, 정말 좋은 집이구나 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외로웠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옛날을 회상합니다. 그러면 나는 보아뱀에 대해서도 원시림이나 별에 대해서도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차라리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 자신을 낮추어 브릿지나 골프, 정치,
넥타이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어른들은 상당히 재치 있는 사람을 만났다며 매우 흡족해했다. 라고. 그러던 중 조종사는 비행기 고장으로 인가에서 수천 마일이나 떨어진 어떤 사막에 불시착하게 되지요. 비행기를 고치다가 잠이 든 어느 날 새벽 어린 왕자를 만나게 됩니다. 보자마자 무작정 양을 한 마리 그려달라는 어린 왕자에게 조종사는 양을 그려주다가 다시 어릴 때 그렸던 그 그림을 그려 보여주지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곧바로 그것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이로써 둘 사이에는 진실한 만남이, 진실한 이야기가 시작되지요. 어린 왕자는 B612라고 불리는 소혹성에 홀로 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디에선가 씨앗 하나가 날아와 싹을 틔우고 자라더니 마침내 꽃을 피웠지요. 평소 무척 외로움을 느끼던 어린 왕자는 곧바로 이 꽃을 사랑하게 되어 정성을 다해 돌보아 주었죠. 하지만 꽃은 무척 거만하고 까다로웠습니다. 바람이 무서우니 바람막이를 해달라. 밤에는 추우니 유리덮개를 씌워달라. 요구하는 것도 많고 불평 또한 많았어요. 이에 실망한 어린 왕자는 상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멀리 다른 별로 여행을 떠나온 겁니다. 하지만 떠나기 직전 꽃도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도 하지요. 사실 난 그 어느 것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꽃이 하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했어야 하는 건데 그 꽃은 나에게 향기를 뿜어주고 광채를 던져주었죠. 그때 달아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별것 아닌 심술 뒤에 애정이 깃들어 있음을 눈치챘어야 했어요. 꽃들은 정말 모순덩어리거든요. 하지만 꽃을 사랑해줘야 한다는 것을 알기엔 나는 너무 어렸어요. 자기 혹성을 떠난 어린 왕자는 주변의 소혹성들을 차례로 방문하며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 별에서는 무엇이든지 자기 뜻대로만 하려는 권위적인 임금을 만나 그 권위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알게 되지요. 두 번째 별에서는 자기를 칭찬해주는 말만 듣는 허영심 많은 남자를 만나 역시 허영심의 부질없음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별에서는 술을 마시기 때문에 부끄럽고 부끄럽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술꾼을, 네 번째 별에서는 단지 소유만 하려고 부자가 되려는 사업가를, 다섯 번째 별에서는 단지 명령에 따라서만 가로등을 껐다 다시 켜는 사람을, 그리고 여섯 번째 별에서는 이론에만 빠져 사는 고지식한 지리학자를 만나죠. 어린 왕자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번 어른들은 정말 이상해 라고 말하며 떠나죠. 당연히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곱 번째로 지리학자가 추천한 지구를 방문합니다. 그곳에는 111명의 왕과 7,000명의 지리학자, 90만 명의 사업가, 750만 명의 주정뱅이, 3억 1,100명의 허영꾼들을 합쳐서 모두 20억 명 정도의 어른들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어린 왕자가 떨어진 곳은 아무도 살지 않는 사막이었습니다. 사막에서 어린 왕자는 우연히 뱀을 만나 그에게 이곳은 무척 쓸쓸하다고 말하죠. 그러자 뱀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도 외롭긴 마찬가지라고 대답합니다. 무척 평범한 이 말이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외로움의 원인이 사람의 없음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없음, 곧 관계의 없음 때문임을 뜻하기 때문이지요. 사람을 찾아 나선 어린 왕자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 내 친구가 되어줘, 난 무척 외로워 라고 외치지만 난 무척 외로워, 외로워, 외로워 메아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사막이라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막이란 본래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지 않아 외롭고 쓸쓸한 곳이죠. 하지만 설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라 해도 서로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서 외롭고 쓸쓸하긴 마찬가지라면 그곳 역시 사막이 아니겠습니까? 조종사는 이미 오랜 세월을 자신의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 그림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죠. 어린 왕자는 그때까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만 만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도착한 곳은 정말로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타인으로 외롭고 쓸쓸히 사는 장소, 곧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일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의심이 가는 대목들이 뒤이어 나옵니다. 장미가 5,000송이나 피어 있는 정원, 승객을 1,000명씩 실은 특급 열차가 달리는 역, 갈증을 없애는 약을 파는 장사꾼이 있는 곳이 과연 사하라 사막일까요? 조종사와 어린 왕자가 찾아낸 우물도 의심스럽죠. 그 우물은 마치 마을의 우물처럼 도르래와 두레박, 밧줄 등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찾아낸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과는 달랐다. 사하라 사막의 우물은 그냥 모래에 구멍이 뚫려 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이 우물은 마을에 있는 우물과 흡사했다. 이곳에 마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분명 꿈을 꾸고 있는 거라 생각했다. 혹시 조종사와 어린 왕자가 만난 곳은 사하라 사막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곳, 누구나 외로워하면서도 누구하고도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 이곳, 수많은 사람과 만나면서도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바로 이곳이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르텅스 블루의 시 사막과 함께 말입니다. 그 사막에서 그는 너무도 외로워 때로는 뒷걸음질로 걸었다. 자기 앞에 찍힌 발자국을 보려고. 날마다 이토록 외로워 몸서리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뱀과 헤어진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모래와 바위와 눈 위를 걷고 나서 마침내 5,000송이도 넘는 장미가 피어있는 정원에 다다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별에다 놓아두고 온 꽃이 수많은 장미꽃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에 슬퍼져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지요. 이때 여우 한 마리가 나타나 길들이는 법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여우가 말하는 길들이는 법이란 다름 아닌 관계를 맺는 법 또는 사랑하는 법이죠. 여우는 길들인다는 것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오직 한 사람, 수많은 여우 가운데 오직 한 여우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요. 곧 어떤 대상과 사랑하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 지금 나에게 있어서 너는 수많은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은 그냥 어린 소년에 불과하단다. 그리고 지금 나에겐 내가 없어도 돼. 물론 너에게도 나는 수많은 여우 중 한 마리일 뿐이겠지만. 그렇지만 만일 내가 나를 길들이면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게 되지. 내게는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될 것이고 나도 너에게 유일한 존재가 될 거야. 또한 그것은 삶의 지겨움을 덜어주고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며 사랑하지 않았을 땐 결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고 새로운 지식을 알게 해준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난 좀 지겨워. 만일 내가 나를 길들인다면 나의 인생이 환하게 밝아질 거야. 나는 모든 발자국 사이에서 너의 발자국 소리를 구분하겠지. 만약 다른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바로 골 속으로 숨을 거야. 그렇지만 너의 발자국 소리는 마치 음악인 양 나를 굴 밖으로 불러내겠지. 그리고 저길 봐. 밀밭이 보이지? 나는 빵을 먹지 않아.
그래서 밀은 나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는 존재야. 밀밭을 보아도 나는 어떤 감흥이 생기지 않지. 그건 나에겐 정말 슬픈 일이란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빛이 금빛이니 네가 나를 길들여 놓게 되면 얼마나 멋지겠니? 난 금빛으로 빛나는 곡식을 볼 때마다 널 생각할 테니 말이야. 그리고 밀밭 사이로 스쳐가는 바람 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테지. 그러고는 자기를 길들여 달라면서 그 방법도 알려주지요. 그 내용들을 모으면 대강 이렇습니다. 우린 우리가 길들인 것밖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더 이상 어떤 것을 이해할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아. 상점에서 이미 만들어진 물건만 산단 말이야. 그러나 어딜 가도 우정을 살 수 있는 가게는 없어. 사람들에겐 이제 친구도 사라질 거야. 내가 친구를 원한다면 어서 나를 길들여줘. 우선 참을성이 아주 많아야 할 거야. 처음에는 나와 거리를 두고 그렇게 풀 위에 앉아 있으면 돼. 내가 곁눈으로 너를 보더라도 내게 말을 시켜서는 안 돼. 말이란 항상 오해를 낳으니까. 그러나 넌 매일매일 아주 조금씩 나에게 다가와 앉게 될 거야.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갈수록 난 점점 더 행복해질 거고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겠지. 그건 나의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보여주는 거야.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이제 다시 정원의 장미꽃들을 가서 보라고 하죠. 이젠 어린 왕자가 소옥성에 두고 온 장미꽃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꽃이었음을 이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러 자기에게로 다시 돌아오면 비밀을 하나 가르쳐 준다고도 하죠. 그러자 어린 왕자는 정원에 핀 수많은 장미꽃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꽃이 되어준 그 장미꽃은 한 송이지만 수백 송이의 너희들보다 나에겐 더 중요해. 왜냐하면 그 꽃은 내가 직접 물을 주고 유리덮개를 씌우고 바람막이를 세워주고 그 꽃이 다치지 않게 벌레까지 죽였으니까 말이야. 그리고 투덜댄다거나 뽐낼 때, 심지어 토라져 아무 말도 안 할 때에도 나는 귀를 기울여 주었어. 그건 바로 내 장미꽃이니까. 다시 돌아온 어린 왕자에게 여우는 말하죠. 이제 내 비밀을 가르쳐 줄게. 매우 간단한 비밀이야. 뭐든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밖에 없다는 이야기란다. 중요한 것은 절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야. 내 장미를 그렇게 소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가 장미를 위해 정성 들여 쏟은 시간이야. 여기에서 우리는 생텍쥐 페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챌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의 소중함은 오직 그것과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서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 역시 그가 맺는 관계 속에서만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는 것 아닐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일 한 사람이 어린 왕자처럼 어떤 별에 혼자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그가 오기 전에 이 별은 흙과 돌멩이들만 있는 사물의 세계, 곧 그것들만이 존재하는 3인칭의 세계였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착하고 난 다음부터 그곳은 나와 그것들이 존재하는 1인칭과 3인칭의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곳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직 아무런 의미와 가치도 없는 세계이지요. 하지만 만일 그 사람이 그 별에 있는 어떤 돌멩이 하나라도 좋아하여 그 돌멩이에게 너 또는 그대라고 부르는 관계를 맺는다면 그곳은 비로소 2인칭의 세계, 곧 의미와 가치의 세계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그대라고 부르는 2인칭이란 매우 특별한 인칭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원래는 나라는 1인칭과 그녀,
또는 그것이라는 3인칭만으로 구성되어 있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세계, 곧 나에게 그와 그녀는 3인칭 타자이고 그와 그녀에게 나 역시 3인칭 타자인 세계에서는 나는 그와 그녀에게 또한 그와 그녀는 나에게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만일 지옥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곧 타인이다 라는 사르트르의 말이 곧바로 떠오르는 세계이지요. 모든 3인칭 대상들은 나에게 파악될 뿐 응답하지도 않고 나를 배려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에게 그는 그리고 그에게 나는 사실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것이나 같죠. 이런 세계는 사물의 세계이자 무의미의 세계인 것입니다. 동시에 인간에게는 지옥이죠. 이 같은 의미에서 유태인 랍비이자 철학자였던 마르틴 부버는 그의 저명한 저서 나와 너에서 나 그것의 관계와 나 너의 관계를 구분한 다음 이렇게 말했죠. 사람들이 상상하고 가정하고 선전하는 그것, 인간성은 한 사람이 진정으로 너라고 부르는 생생한 인간성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다. 아무리 미사역으로 포장해도 그것은 하나의 허구이며 아무리 고상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악덕이다. 그것의 세계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즉 그것이 너가 되는 것으로 변화되고 용해되지 않는다면 그것의 세계는 악령으로 화하고 만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만일 1인칭인 나가 3인칭인 그나 그녀와 어떤 관계를 맺을 때 드디어 그대라는 2인칭이 기적과 같이 탄생하지요. 나는 그에게, 그는 나에게 서로 그대라고 부르는 관계가 탄생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서로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인정하고 서로에게 응답하며 배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사물들의 세계에서 의미와 가치의 세계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인칭이란 관계의 인칭이자 사물의 세계를 의미와 가치의 세계로 바꾸는 기적의 인칭인 것이지요. 2인칭 대화의 상대인 나와 그대, 곧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 안에서, 달리 표현하면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모든 것은 그것의 의미와 가치가 비로소 기적처럼 탄생한다는 말입니다. 즉, 나가 있어 우리의 존재에 의미와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있어 나의 존재에 의미와 가치가 생긴다는 말이죠. 정말이냐고요? 그럼요. 사랑하는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또는 사랑받는 나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가정이라는 우리가 없다면 어떻게 남편이라는 또는 아빠라는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생길까요? 그래서 사물의 세계에서는 내가 있어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지만 의미와 가치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을 부버는 나와 너에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표현했죠. 이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 그 자체란 없으며 오직 근원어, 나, 너의, 나와 나 그것에 나가 있을 뿐이다. 너와의 만남은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내가 너를 향해 저 근원어를 말하는 것은 나의 존재를 기울인 행위이요 나의 본질 행위이다. 너와 나는 오직 온 존재를 기울여서만 만날 수 있다. 온 존재로 모아지고 녹아지는 것은 결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나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나는 너로 인해 나가 된다. 나가 되면서 나는 너라고 말한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진리의 진지함으로 말하노니 그대여 사람은 그것 없이는 살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만났지만 우리가 만났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나 그것의 관계로 만났지만 나 너의 관계로 만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도시가 언제나 사막 같고 우리가 언제나 외로웠다는 것이지요. 어린 왕자가 말하는 길들이는 것, 부모가 말하는 나 너의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하는 것, 이것만이 도시라는 사막에서 샘을 터뜨리고 외로움이라는 악령을 사라지게 한다는 겁니다. 오직 그것만이 인간을 인간답게, 세상을 세상답게 한다는 거죠. 인간과 세계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드러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누구든 사막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악령 같은 외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으면 어떤 것을 길들이라는 거죠. 어떤 것과 나 너의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같은 말을 어린 왕자는 이렇게 했죠. 내가 어느 별에 있는 그 꽃을 좋아하게 되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달콤해지죠. 어느 별이든 꽃은 피어 있으니까요. 밤에 별들을 쳐다보세요. 사람들은 다 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별이 주는 의미는 다르죠. 아저씨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별을 갖게 될 거예요. 내가 별들 중 하나에 살고 있을 테니까요. 내가 그 별들 중 하나에서 웃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아저씨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을 볼 때마다 별들이 웃는 것처럼 보이겠죠? 단지 아저씨만이 웃을 수 있는 별들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아저씨의 슬픔이 사라지게 되면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즐거움을 얻기 위해 창문을 열어둘 거예요. 어린 왕자가 떠난 다음 조종사는 그의 책에 어린 왕자가 나타났다 사라진 곳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독자들에게 당부했죠. 만일 누군가가 사막을 지나다 어린 왕자를 만나면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을 자기에게 좀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헌데 그 다음 소식은 아무도 모른답니다. 그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막을 지났지만 누군가가 어린 왕자를 다시 만났는지, 그래서 조종사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단지 알려진 것은 어린 왕자를 발표한 다음 해인 1944년 7월 31일에 조종사가 야간 비행을 나갔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조종사가 어린 왕자를 만나 그가 사는 별로 따라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를 책으로 썼다고 하죠. 하지만 모두가 추측일 뿐 사실인즉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어젯밤 이 글을 다 쓴 다음 창문을 열고 별을 보고 있는데 난데없이 조종사에게서 제게 소식이 왔습니다. 예? 믿을 수 없다고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하지만 누구든 이 말을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계속 읽어보시지요. 조종사가 제게 보내온 소식은 그가 어린 왕자를 다시 만났는지 아닌지를 어쩌면 알아차릴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로서는 잘 모르겠더군요. 그가 프랑스어로 전해왔기에 우리말로 옮겨 여기 적어 놓겠습니다. 읽고 혹 뭔가 알게 되면 제게도 알려주시지요. 만남, 어린 왕자에게. 우린 아직 만나기 전에 서로 만났다. 네가 너로 있고 내가 나로 있던 사막에서 너는 내게로 와 우린 만나고 우린 사랑하고 또 헤어졌지. 하지만 별에서 밤이 오기 전 언제나 새벽이 열려 만남이 끝나기 전에 다시 만남이 시작하는 그곳에서 너의 너됨과 나의 나됨이 없는 저 별에서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만난다. 나는 너로 인해 나가 된다. 마르틴 부버.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마르틴 부버의 말처럼 너로 인해 나가 되는 그런 멋진 만남을 가지셨나요? 부디 그러셨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